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은 100세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한 70세에서 80세 정도까지였다면 지금은 거의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은퇴 후에 먹고 살아야 할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세 정도까지만 돈을 벌고 은퇴했다고 가정을 하면 은퇴 후에 한 30년 정도를 먹고 살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주식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재테크 공부도 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100세 시대 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연금 저축 계좌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 연금 저축 계좌를 이제 만약에 만드셨다면 어떤 종목들로 구성을 할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수많은 ETF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구성하면 좋을지 오늘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순서는요, 첫 번째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할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계속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국내 상장 미국 ETF들 중에서 제가 한 15개만 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이 좀 고르기 쉽게 크게 지수를 추정하는 ETF와 4차 산업혁명 관련 ETF, 바이오, 리츠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ETF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2017년 대비 2021년에 거의 2배 가까이 ETF 투자 금액이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ETF 투자에도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아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금 비교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 추정하는 ETF, 대표적인 미국 ETF가 QQQ ETF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ETF들 중에서도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사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QQQ 같은 ETF를 살지 아니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ETF에서는 배당금에 대한 표현을 분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 배당 소득세 15.4%, 국내 ETF의 배당 소득세도 15.4%로 동일합니다. 일단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좀 다른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에 투자하는 ETF들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15.4%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양도세 면에서 더 괜찮은 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 오른쪽을 보시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익이 500만 원이었고 손실이 200만 원이었다면 500만 원 빼기 200만 원은 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양도소득은 300만 원인데 기본적인 이 양도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50만 원에 대한 22% 이 세금을 내면 되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과세 방법이 좀 다릅니다. 동일하게 수익 500만 원에 손실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수익과 손익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된 부분은 제외하고 이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금액의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가 이 손익통산 여부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손익을 합산한다. 그 다음에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은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이 비과세 한도, 제가 방금 전에 여기 250만 원을 차감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한도 금액이 25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은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분배금, 배당금이죠. 분배금으로 얻은 수익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만 내면 끝이라는 거죠.
거죠. 이 해외 주식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분리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국내 상장 ETF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내 상장 ETF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여러분 연봉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한다던가 공제를 받는 그 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이 기본적인 소득에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세나 양도 차액이 합산이 된다는 건데, 무조건 합산되는 건 아니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합산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국내 상장 나스닥 ETF를 통해서 이 배당 소득과 이 양도 차액을 통해서 소득을 만약에 2천만 원 이상 냈다면 그 2천만 원이 여러분들 연봉에 포함돼서 과세 구간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15%만 내도 되는데 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더해지면서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다른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IRP 계좌만으로도 7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이 계좌가 두 개 다 있으시다면 합산된 게 연간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년 400만 원을 투자하고 IRP 계좌를 활용해서 매년 3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대 납입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세액공제율도 동일합니다. 세액공제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라 16.5%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간 700만 원을 다 투자를 하신다고 가정하면 700만 원 곱하기 0.165, 이거를 곱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이 115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무 가입 기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집을 구매하신다던가 한마디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지금 이 두 계좌에 있는 돈들은 찾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을 운용하실 때는 이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하는 금액은 정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의무 가입 기간은 IRP 계좌는 없고 연금저축 계좌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금 수령 방식은 동일합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한데 중도 인출 부분에서 IRP는 불가하고 연금저축계좌는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혜택을 본 세금에 대해서는 다 과세를 하고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도 인출을 할 때는 이 16.5% 과세를 하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본 금액과 손실을 본 금액을 차감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찾는 그 금액에 대해서 16.5%로 세액을 때리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퇴 이후를 생각해서 중도에 해지를 안 할 정도의 금액만 이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IRP 계좌가 됐건 연금저축 계좌가 됐건 나중에 이제 돈을 찾을 때 실제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IRP나 연금저축 계좌나 세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55세에서 69세까지는 5.5%, 70세에서 79세까지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은 3.3%로 동일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이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그 돈에 대한 세율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양도 차익의 이 세율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돈에 대한 세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주식을 직접 매매하거나 아니면 국내 상장 ETF를 매매하던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한 가지 또 참고하실 사항이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월 100만 원 정도씩 수령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IRP나 연금 계좌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난처한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퇴 이후에 월 한 100만 원 정도를 이 연금 저축 계좌에서 또는 IRP 계좌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크게 나스닥 지수를 추정한 ETF와 S&P 500을 추정하는 ETF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들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나 헬스케어 종목에 투자하는 ETF도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ETF도 가져왔습니다.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ETF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상장일, 운용 보수, 운용 자산 금액,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보시기 편하게 색깔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장일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초록색이 진해지고요. 이 총 보수 같은 경우는 작으면 작을수록 초록색이 진해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빨간색이 진해집니다. 이 순자산 총액도 금액이 크면 클수록 초록색이 짙어지고요. 수익률도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막대 그래프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ETF를 선택할지 좀 더 쉽게 참고하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만 놓고 보면요. 먼저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 한국 투자 신탁에서 운영하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 자산 운용에서 운영하는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 있는데, 상장일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ETF들은 이제 겨우 1년 정도 된 ETF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보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B 자산 운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0.02%고요. 자산 총액 면에서는 아무래도 오래된 ETF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시고 여러분들의 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수를 추정하는 ETF이기 때문에 뭐 6개월 수익률이나 뭐 1년 수익률은 동일하고요. 지금 얘네 둘은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용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을 선택하시면 될 텐데, 이 자산 총액이 작잖아요. 1,3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 면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보다는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은요, 제가 3개를 가져왔는데 모두 상장일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 총액은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하는 게 6천억 정도로 가장 크고, KB스타는 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운용 보수는 역시 0.02%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 자산 총액 기준으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이 보수가 낮은 걸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ETF들도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KB 자산운용의 KB스타 글로벌 4차 산업혁명 IT 이걸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 얘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 혁신 기술 ETF를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고요. 타이거 미국 테크 10, 그러니까 미국 테크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이 ETF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이 지수를 추정하는 애들보다는 운용 수수료가 당연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KB스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4차 산업 IT 이 ETF의 구성 종목을 한번 보면요. 상위 10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자, 얘도 구글이고,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비자, 텐센트, 삼성전자도 있네요. 이렇게 10개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 ETF를 보면 구성 종목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뤘었던 기업이죠. 로봇 수술 분야의 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이거 일루미나 같은 기업은 아는 기업이고, 나머지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3D 시스템도 제가 아는 기업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이거 미국 테크 10 이 ETF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섹션에서는 최근 수익률이나 뭐 운용 보수, 운용 자산 총액 등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도 제가 3개 정도만 가져왔는데요. 이 세 종목들은요, 상대적으로 다른 ETF들에 비해서 운용 자산 규모가 좀 작습니다. 특히 이 코덱스 2 상품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운용 자산 규모가 작은 종목들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품들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리츠도 가져왔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인지 1년 주가 상승률은 한 30% 정도로 다른 ETF들과 비교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5가지 종목들 중에서 선택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는 ETF를 좀 더 섞어줄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